오늘은 청나라 공주로 태어났으나 나라를 배신하고 일본이 간첩으로 생을 마감한 동방의 마타하리 가와시마 요시코를 알아보겠습니다. 1931년 9월 18일 시작된 만주사변을 통하여 만주 전역을 점령한 일본은 만주를 속국으로 만들어 중국 침공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눈이 있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따라서 서구 열강들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사건을 일으키기로 하는데, 여기서 선택된 장소가 상해였습니다. 당시 상해는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이 조계지 지배국인이 거주하는 치외법권 지역을 설치하고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1932년 1월 28일 상해에서 중국과 일본의 전쟁인 1.28사변인 제1차 상해사변이 벌어집니다. 전투는 한 달간 계속되었는데 3월 1일 중국군이 퇴각하면서 상해는 무장 해제가 되고 항공모함까지 투입한 일본이 완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5월 5일 서구 열강들의 중재로 상해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1.28사변에 서구 열강의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서 3월 1일 일본은 의도한 대로 괴뢰국가 만주국의 성립을 선포하고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위를 꼭두각시 집정으로 앉힙니다. 4월 29일에는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본의 승전 기념식이 열리는데 우리의 독립운동가 윤봉이사가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군 사령관이 사망하는 의거도 일어납니다. 1.28사변은 1937년에 발발하여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끝나는 중일전쟁이 전초전이 되는 의미 있는 사건인데 그 시작은 상해의 마옥산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1932년 1월 18일 상해 마옥산에서 일본인 승려 2사람과 신도 3사람이 중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중 스님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상해의 일본 거류민들의 폭동이 일어나고 중일 양국의 군대가 출병하면서 1.28사변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마옥산 사건은 중국 반일단체의 소행으로 생각되었는데 사실은 일본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건으로 그 주인공이 동방의 마타하리로 불리는 가와시마 요시코입니다. 가와시마 요시코는 청정치가로 황족인 숙친왕 애신강나 선기의 14번째 딸로 청나라 공주이며 만주족 중국인인데 만주어 이름은 애신강나 현우이며 중국식 이름은 금벽휘입니다. 금벽휘는 1907년 북경의 숙친왕부에서 태어났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서태후의 신임을 받는 숙친왕은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4개월 후 마지막 황제 부위가 퇴위하면서 청나라는 멸망하고 숙친왕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청의 멸망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숙친왕은 일본인 가와시마 나니와의 도움을 받아 요동성 여순으로 옮겨갑니다. 자신의 영지가 있는 만주를 기반으로 일본의 도움을 받아 세력을 구축하고 청나라의 재건을 도모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숙친왕을 도와준 중국어를 전공한 일본인 가와시마 나니와는 청일전쟁 때 일본군의 통역관으로 활동한 인물로 이후 숙친왕과 함께 중국의 현대 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일을 하게 되고 만몽 독립론을 주장하는 숙친왕과 의기투합하면서 의형제까지 맺은 사이였습니다. 자신의 생존과 청왕조의 부활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숙친왕의 일본 사랑은 대단했는데 1912년 메이지 천황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3일간 상복을 입었으며 다이쇼 천황이 즉위하는 날에는 산에 올라 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짝사랑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고 급기야 1915년에는 8살의 어린 금벽휘를 가와시마 나니와에게 양녀로 주어 일본으로 보냅니다. 청조 부활을 위하여 일본의 힘이 필요했던 숙친왕과 중국 정복을 위하여 숙친왕과 같은 세력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일본 사이의 볼모로 보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때부터 금벽휘는 가와시마 요시코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숙친왕은 요시코만 해외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숙친왕에게는 21남 17녀가 있었는데 거의 모든 자식들을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일본 등으로 유학을 보냈으며 그중 21명이 일본 각지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만주족 나라 부활의 가능성이 희박하여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식들을 통해서라도 희망을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915년 일본으로 온 8살의 요시코는 도쿄에서 소학교를 다니며 철저하게 일본의 군국주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매우 총명하면서 지적이고 백옥 같은 피부에 미모까지 갖춘 요시코는 윤택한 환경 속에서 공주로서의 기품을 잃지 않고 일본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후 가와시마 나니와가 만주에서 추진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고향인 나가노현 마스모토로 이사를 하게 되고 요시코는 마스모토 고등여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요시코는 도쿄보다 마스모토의 분위기를 더 좋아했는데 이때부터 남장을 하기도 하고 사격과 펜싱, 검도 등을 즐기는 등 남성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만주족 핏줄이기 때문인지 학교를 갈 때도 말을 타고 갈 정도로 승마를 즐겼는데 주변의 여학생들이 이를 보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는 자살기도 사건과 여성과 결별을 선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922년 부친인 숙친왕이 사망하면서 요시코는 장기 휴학을 하고 중국을 다녀왔는데 돌아온 그녀를 학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복학시켜 주지 않았으며 당시 요시코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살기도 사건에는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 속에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괴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자살의 근본적인 이유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부인 가와시마 나니와의 성폭행설입니다. 숙친왕이 사망하자 나니와는 요시코의 오빠 애신강나 헐립에게 서신을 보내 숙친왕은 인자이고 나는 용자이니 인자와 용자의 피가 합쳐지면 인용을 겸비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며 요시코를 첩으로 들일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요시코가 거부하자 나니와는 성폭행을 했으며 이에 요시코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어른이나 큰 오빠도 아닌 십사남인 헐립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며 이후로도 그녀는 가와시마 요시코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나니와와 연결을 유지한 것을 보면 신뢰성은 조금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결혼 문제입니다. 요시코는 전쟁에 관심이 많아 군인 장교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사귀기도 했는데 그중 극우 사상가인 이와타 아이노스케가 결혼을 청합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견해를 많이 듣고 배울 수 있고 자신의 복잡한 마음도 달래주는 아이노스케가 좋기도 했지만 요시코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청혼이 계속되자 요시코는 차라리 죽겠다며 화를 냅니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어느 날 화가 치민 아이노스케가 총을 던져주며 죽을 테면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시코는 거침없이 총을 쥐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다행히 총알이 옆구리를 뚫고 지나가면서 목숨은 건집니다. 어느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두 가지 설이 모두 연결되는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낯선 이국 땅에서 사춘기 소녀가 혼자 겪어야 했던 정신적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살을 기도했던 요시코는 며칠 후 1924년 10월 6일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장을 하고서는 여성을 버리고 남성으로 살겠다는 여성과의 결별의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데 이때 그녀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아름다운 미모와 청나라 황실의 공주라는 신분 때문에 큰 관심을 끌게 되는데 언론에서는 그녀를 남장의 미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요시코의 흉내를 내고 단발하는 등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오늘날 아이돌 같은 팬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녀의 타고난 성격 탓도 있겠지만 일본 생활 중에 겪게 되는 여러 사건들이 훗날 그녀가 보여주는 괴팍하고 자유분방하면서 심지어 광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성격으로 그녀를 변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1924년 11월 황제 부위가 자금성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뒤흔들게 됩니다. 1927년 여름 더 이상의 일본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요시코는 어린 시절을 보낸 여순으로 돌아가는데 양부가와시마 나니와는 자신의 지인인 관동군인 만주에 주둔한 일본군 참모장과 봉천 오늘날 심양의 일본 총영사에게 편지를 보내 요시코를 잘 챙겨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요시코는 결혼을 합니다. 신랑은 아버지 숙친왕과 함께 만몽 독립을 일으킨 몽골족 파포찰포 장군의 아들로 자식들 대에도 인연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숙친왕의 마음을 알고 있던 나니와의 부탁으로 관동군 참모장이 주선한 혼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성격으로 인하여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파국으로 끝납니다. 이후 큰 오빠가 있던 동경으로 다시 돌아온 요시코는 저녁만 되면 육군회관으로 가서 젊은 장교들과 어울렸는데 일본어가 유창한 청나라 공주 요시코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 상해로 돌아오면서 상해에서 요시코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일본 정보국 소속의 다나카 류키치를 만나게 되고 곧바로 사랑에 빠집니다. 요시코와 류키치는 동경에서부터 아는 사이였고 1930년 10월 류키치가 상해로 발령이 나면서 요시코가 따라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코의 명석한 두뇌와 명쾌한 행동력, 중국어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본 류키치는 요시코를 스파이의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청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물론 자신의 신세까지 망친 중화민국을 무너뜨리고 만주족의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숙친왕의 뜻을 이어받은 요시코는 류키치로부터 스파이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운 후 적극적으로 이 일에 뛰어드는데 이때부터 동방의 마타하리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1931년 11월 요시코는 천진에 홀로 남겨져 있던 부이의 황후 완용을 여순으로 빼내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또 1932년 1월에는 이리팔 사변을 일으키는 임무에 성공하고 진명추 행정부원장 등 중화민국 지도자들에게 3월 1일에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려 중국군이 모두 철수를 하도록 만듭니다. 이후로도 요시코는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 정탐하고 기밀 서류를 빼내는 활동은 물론 황실 공주라는 신분으로 중국인들을 선동하고 중화민국의 고위직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고 정보를 빼내는 등 탁월한 스파이 임무 수행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스파이 활동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다 보니 요시코의 활약상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128사변 개입설만 하더라도 유일한 근거가 전범 재판에서 다나카 류키치가 회고한 내용이 전부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활동 내용은 미지수이지만 이런 요시코의 활약은 관동군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데 요시코 한 사람이 정예 기갑사단 한 개의 역할을 한다라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33년 2월 관동군이 열화성의 자경단인 안국군을 조직하면서 요시코를 안국군 총사령관에 임명하고 소장 계급까지 달아줍니다. 이 소식은 일본과 만주국의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는데 이때부터 요시코는 만주의 잔다르크로 불리며 한순간에 유명 인사가 됩니다. 또 그해 4월부터는 무라마스 쇼호후가 요시코를 모티브로 쓴 소설 남장이 미인이 잡지에 연재되면서 요시코는 일본군에 협력하는 청나라 공주로 주목을 받게 되고 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노래를 부른 것을 계기로 보름밤의 딸, 몽고의 소리 등 음반을 내면서 가수로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코의 이런 인기도 1934년을 지나면서 점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나가는 요시코가 돌발 행동을 하는 등 관동군이 제어하기 힘들어지면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요시코의 효용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만주국이 자신이 원하던 만주족의 독립국가가 아닌 일본의 괴뢰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시코가 몇몇 강연회 등에서 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 일로 요시코는 완전히 일본의 눈 밖에 나게 됩니다. 따라서 요시코를 암살하는 계획까지 수립되었지만 일본은 요시코를 정보 수집 활동에는 계속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1937년 7월에는 일본 점령지가 된 천진의 주점 도묵노은영을 맡기고 정보 수집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후 요시코는 여러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정보 수집 활동을 계속했는데 이미 그녀의 존재 가치는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이후 후쿠오카로 돌아가 연금 상태에서 신병 치료를 하던 요시코는 1940년 다시 북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고 만주국이 멸망하면서 청나라 부활의 꿈은 완전히 부서졌으며 그해 10월 요시코는 북경에서 국민당 정부에 체포됩니다. 이후 그녀는 일본의 손발이 되어 나라를 배신한 한간즉 매국노 혐의로 기소됩니다. 요시코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간죄로 처벌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녀는 일본인도 중국인도 아닌 무국적자나 마찬가지였기에 북의 혈통 우선 원칙에 따라 한간죄가 적용됩니다. 요시코는 한간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코는 친분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구명을 청하고 일본에서도 요시코의 학창시절 가정교사였던 혼다 마스에 선생 등이 구명운동을 벌였으나 1947년 10월에는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1948년 3월 25일 총살로 41년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녀의 유골은 일본인 승려에 의해 수습되어 양부인 가와시마 나니와에게 전해졌는데 1949년 나니와가 사망하면서 그녀의 유골은 마스모토시에 있는 가와시마 가문묘역에 안장됩니다. 그런데 요시코 처형 후 그녀의 생존설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그녀의 생존설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한간이 공개 처형되었으나 요시코는 비공개로 처형되었으며 사형 집행 후 공개된 시신은 총탄이 얼굴을 관통하면서 안면이 심하게 손상되어 요시코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동양인 얼굴을 구별하기 힘든 외국인 기자 2명에게만 사진 촬영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청나라의 부활을 위하여 출발하였지만 그 마지막은 나라를 배신한 매국노로 끝을 맺은 것입니다. 물론 성인이 된 후 그녀의 활동은 그녀의 생각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 활동의 시작점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홀로 일본으로 보내진 것으로 차라리 공주가 아니었으면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던 불행한 공주였습니다. 집이 있어도 가지 못하니 눈물이 흘러도 닦을 곳이 없으며 법이 있어도 공정하지 못하니 억울해도 하소연할 사람이 없다. 그녀가 처형 전에 남긴 절명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